네, 안녕하세요. 샘패스 임용고시학원의 김민우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계속 인터넷 강의로 찍어야 돼가지고 저도 좀 계속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본의 아니게 하는 거 어쨌든 인터넷 강의의 장점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간략하게 좀 압축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뭐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앞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도 되게 민망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 자체를 지금 2주 정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강의를 찍게 되니까 좀 많이 떨리고 그러네요. 어쨌든 이제 강론반은 18주 예정으로 되어 있죠. 18주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일단 첫 과목인 국어는 3주를 할 거예요. 3주.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할 건데 영역은 국어 5개가 있죠. 5개 영역. 뭐가 있죠, 여러분? 듣기 말하기. 그 다음 읽기, 쓰기, 그 다음 문법, 그 다음 문학이 있어요. 사실 뭐 중요도로 치면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일단 어쨌든 뭐 이런 게 자주 나오기도 하고 5개 영역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양이 많은 거를 따지고 보면 뭐 듣말, 읽기, 쓰기가 많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문학이나 문법이 안 나온다는 것도 없고 또 문법도 제가 말했잖아요. 저번에 꼭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주 나오기도 하고 해서 전적으로 뭐 골고루 영역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뭐 수업을 그냥 그렇게 듣말,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렇게 가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을 맨 마지막에 하다 보면 문학에 연극 단원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좀 약간 대충대충 보는 경우가 좀 많아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듣말을 먼저 할 거고 내일 이렇게 문학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읽기, 쓰기 한 다음에 마지막에 문법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이걸 하면 조금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문학을 먼저 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듣말, 그 다음에 오늘 뭐 듣말을 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 내일 문학까지 나가고 뭐 문학을 다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일 문학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읽기랑 뭐 쓰기 일부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쓰기 나머지랑 문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5개 영역이니까 사실 분량 나누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또 인터넷 강의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뭐 시간을 딱딱 지켜서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국어는 그런 특성이 좀 있어서 영역이 차라리 6개였으면 뭐 2개 해가지고 3주차를 빨리 끝낼 텐데 어쨌든 강의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또 그리고 강론에서 국어는 제가 이번에 전부 다 프린트로 여러분 드릴 거잖아요. 프린트를 드릴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도서를 아예 안 봐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도서도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국어는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국어를 제가 지도서를 다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기본이론반에서 미술도 얘기 드렸지만 좀 시간이 날 때 국어 지도서를 심심하면 한 번씩 보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강론반 그 프린트를 지금 드리잖아요.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다 모든 참고 자료나 모든 이론에 몇 단원, 여기 몇 학년 몇 학기 몇 단원이라고 다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 단원을 가셔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프린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115 이렇게 적었으면 이거 뭐예요? 1학년 1학기 5단원에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찾아보려면 여기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여러분들 안 적어도 됐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에 돼서 공부를 해볼 때 어떻게 느낌이 들었냐면 강사가 자료를 찝어주는데 이 자료가 정말 지도서에 어디 나와 있는지 조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은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그 요약해서 담았지만 또 더 공부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만 공부해도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 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 되고 사실 국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아까 지금 얘기를 든 것처럼 1학년 1학기 5단원이라고 해서 뭐 하나의 성취 기준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10차시 때로는 11차시까지 있는 그 한 단원에 여러 성취 기준을 녹여냈기 때문에 그거를 막 딱딱딱 끊어가지고 여기는 듣기, 여기는 말하기, 여기는 문법 이렇게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그런 듣기 말하기라고 하면 듣기 말하기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읽기라고 하면 읽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녹여서 요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단원을 한번 쓱 훑어보면 여러 영역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 그 프린트 구성은 일단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프린트 구성을 할 때 뭐 사실 핵심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원별로 할 수도 있어요. 단원별로 뭐 듣기 말하기 영역을 상관없이 그냥 1학년 1학기 1단원에 대한 내용 쫙 정리하고 1학년 1학기 2단원 내용 정리 쫙 하고 애들이 공부하듯이 여러분도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성취 기준을 선택했어요. 성취 기준. 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뭐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정리한 게 정답은 아니지만 성취 기준 1학년 01-1부터 해가지고 이제 6학년 뭐 07 뭐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순서대로만 그냥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단원으로 치면 막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 1학년 첫 번째 1단원에 아니 첫 번째 1-1 성취 기준을 보면 바로 1학년 1학기 1단원이 아니라 뭐 2학년께 먼저 성취 기준 나오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거 방법은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도록 성취 기준별로 그냥 정리를 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이쪽이에요. 유인물 이쪽이에요. 1, 2학년군이죠. 먼저 성취 기준을 볼게요. 2국 01-01입니다. 이렇게 성취 기준별로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먼저 거기 성취 기준에 밑줄 칠게요.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 거기에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 여기 밑줄 칠게요. 그래서 그 내용 체계표 우리 기억나시죠? 그 기본 이론반에서 배웠던 내용 체계표에 있는 핵심 개념과 내용 요소가 있어요. 그게 이 핵심 성취 기준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볼까요? 핵심 개념은 듣기 말하기에서 목적에 따른 담화의 유형에 해당이 되겠죠. 그 중에서 인사말이니까 친교 및 정서 표현에 관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고요. 이건 내용 체계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내용 요소는 뭐겠어요? 당연히 인사말이죠. 내용 체계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성취 기준과 매칭을 시켜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성취 기준 해설 읽어보겠습니다. 성취 기준 해설은 여러분 알다시피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그쵸? 1-1, 1-2 전부 다 해설이 달린 게 아니라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있는 것만 이렇게 성취 기준 해설을 담았습니다. 보겠습니다. 1-1. 이 성취 기준은 생활 속에서 상황에 맞는 인사말을 주고받음으로써 밑줄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그렇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이거 우리 국어의 6가지 역량 중에 뭐와 관련이 되겠죠? 거기 적어주세요.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이 되겠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즉 인사말 우리가 배울 건데 그게 뭐 무슨 역량과 관련이 있다고요?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했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할 때에도 자연스러운 인사말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집을 나서거나 집으로 돌아올 때, 사람을 만나거나 헤어질 때,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자기소개를 할 때,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러낼 때 등 상황에 따라 주고받는 인사말이 다르다. 그렇죠? 학습자가 처할 수 있는 여러 상황별로 어울리는 인사말을 이해하고 연습하는 데 중점을 준대요. 1, 2학년이니까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교학방유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교학방유에는 1번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대화 상황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및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 상황을 선정하여 뭐하래요? 듣기 말하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래요. 가르칠 때. 그 다음 두 번째 인사말을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제시하여 연습하게 하고 생활 속에서 인사말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편방류 볼게요. 5번 1번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말하기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여 평가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인사말, 감정 표현하기, 바른 자세로 말하기, 바른 말을 사용하는 태도 지니기 등의 학습 요소는 여기서는 뭐겠어요? 인사말이겠죠. 지금 우리 인사말 성취 기준이니까 그거 할 때는 뭐 하래요? 학습자가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말하기도 잘 실천하고 있는 점검하라. 이거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평가 같은 걸 해야겠죠. 아이들한테 학습지 같은 걸 나눠줘서 체크해봐. 이렇게 집에 가서 인사말 잘하고 있는지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점검하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안팎에서 듣기 말하기 능력이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 앞으로 이거는 교학방류나 평방류는 다 읽진 않을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거니까 읽어본 거고 이게 해당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성취 기준, 제일 처음에 나왔던 성취 기준과 매칭이 되는지만 여러분이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중요한 건 제가 특별히 중요한 건 읽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첫 번째 성취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흐름을 제시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6번,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제 강론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 강론반이죠? 강론 정리를 할 겁니다. 1, 2학년고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걸 뭘 설명하지 싶을 정도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쉬운 내용을 애들이 배워요. 그렇죠? 그런 걸 인사말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너무 쉬운데? 너무 말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 교과서 1, 2학년에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어는 11점 중에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죠. 기본 이론만 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11점 중에 우리가 수능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 있죠. 그런 게 많다고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이 강론 내용이기도 한 게 왜 그러냐면 강론 내용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의 상식선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뭐 인사말이라거나 아니면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한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시간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 이런 거 우리 여러분 너무 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내용이 적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강론 내용을 우리가 외워서 뭔가 쓰는 거는 국어에는 조금 맞지가 않아요. 이해돼요? 강론 내용을 엄청 자세히 공부해서 뭐 그거를 적용하는 문제들이 많지만 그거를 막 일일이 막 비교해가지고 암기해서 쓰는 문제는 생각보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좀 주의하셔야 될 점들이 제 유인물도 생각해보면 지금 이 한 영역별로 제가 준 게 한 50페이지 내외일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5개 영역이라고 치면 한 250페이지 되는 거잖아요.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또 적어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봐. 1학년 1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그 지도서만 이만큼이에요. 그거를 요약한 거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이것만 공부해서 솔직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넘쳐나요. 국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갖고 국어를 볼 때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를 굳이 막 그 핵심 개념이나 내용 체계표에 맞춰서 막 분권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생각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성취 기준별로 정리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쓱 보고 넘어가는 정도로 보셔야 되고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지도서를 보되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다양한 영역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랑 매치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차시를 계획을 했을 때 교수님들이 교과서를 만들 때 어떤 차시를 계획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1차시야 1단원에 1차시야 근데 여기에 방금 말한 예를 들면 인사말을 주고받는다라는 듣기 말하기 1-1 성취 기준이 메인이 되지만 이 메인이 되는 거를 넣으려고 했지만 만약에 했어도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어떻게 이것만 해당되는 내용이야 라고 생각해서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 중에 제가 예를 들면 한 단원에서 이 부분은 듣기 말하기야 이 부분은 쓰기야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했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굳이 그걸 막 분리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한번 쭉 이런 게 있구나 공부를 하고 듣기 말하기 뭐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도서 원본을 볼 때는 원본을 보는 건 추천합니다만 원본을 볼 때 듣기 말하기 내용이 뭐였지? 이게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기 1단원에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 안에는 듣기 말하기 이런 내용, 읽기 이런 내용들이 섞여 있구나 라고 눈으로 보고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국어는 막 엄청 꼼꼼하게 암기할 내용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요약한 것만 보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건 무조건 암기해 주는 게 좋겠죠. 그쵸? 그치만 여러분 지도서 원본을 볼 때는 이 내용이 뭐였지? 김윤호 쌤이 알려준 이 내용이 여기 있더라? 여기 있나?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그냥 1단원부터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자연스럽게 흐름을 공부하면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굳이 지도서 원본을 공부할 때는 영역을 나눠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저는 영역을 나눴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다 공부하고 지도서 원본을 보실 때 이해가 좀 잘 되겠죠. 제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된 자료로 영역별로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통합적으로 지도서 단원들이 구성이 돼 있단 말이야. 그 통합적인 그 단원들을 공부할 때 흐름을 보면서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갔네? 이렇게 들어갔네?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왼쪽 단입니다. 강론 정리 밑에 1. 일상생활에서 말하기예요. 1학년 1학기 5단원에 있는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단어는 얘기 안 할게요. 일상생활에서의 말하기는 목적 지향의 말하기와 관계 지향의 말하기가 나눌 수 있대요. 그거를 오른쪽 위에 정리를 했죠. 거기에 체크해 볼게요. 목적 지향은 뭐냐면 명령, 물음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풀어내는 말하기래요. 예를 들면 뭐예요?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한테 뭔가 예를 들면 사장님이 직원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거는 이 사람한테 목적이 분명하죠. 뭔가 하게끔 하는 거. 그런 게 바로 이 목적 지향 말하기예요. 이거는 밑에 나올 관계 지향 말하기랑 아예 딴편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정확하게 있는 거야. 얘기를 할 때.
아니면 여러분이 뭐 구매를 원할 때 커피숍에 가서 이거 주문할 때 주문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야. 내가 물건을 사겠다라는 거. 그런 말하기가 뭐예요? 목적지향 말하기고, 밑에 있는 관계지향 말하기 볼게요. 대화를 나누는 상대와 교감하고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말하기. 즉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이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인사말 같은 게 되겠죠. 관계지향 말하기는.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들 뭐 생각하면 돼요? 그냥 카페에서 여러분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거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뭐예요? 관계지향 말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정한 목표가 없죠.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쵸?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지향 말하기에만 치중한다면 상대에게 전달할 말의 내용만 전달하면 그만일 것이다. 그쵸? 목적이 정해져 있다면. 그러나 모든 말하기는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그러겠죠? 그러므로 상황에 맞는 인사말을 배우고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인사말 하기를 중점으로 다룬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인사말 하는 게 무슨 말하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관계지향 말하기에 해당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 인사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좀 약간 코웃음이 날 수도 있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걸 배워? 이런 느낌. 그렇지만 슥슥 보면 돼요. 쉬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슥슥 보면 돼. 나중에 당연히 3, 4, 5, 6으로 갈수록 조금 내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겠죠. 그렇지만 1, 2학년군은 재밌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애들 배우는구나. 볼게요. 인사의 의미입니다. 인사는 서로 마주치거나 헤어질 때 말과 당연히 행동으로 표현한 예절이에요. 그렇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한다고요? 행동. 인사할 때 뭐예요? 고개를 숙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사를 한다거나 손으로 손짓을 한다거나 이것도 인사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밑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뭐래요? 대인 의사소통의 기본이래요. 그쵸? 모든 대화 시작할 때 뭐예요? 대인 의사소통할 때 인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쵸?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밥은 드셨어요? 그쵸? 이렇게 시작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의사소통의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인사말에 그래서 인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인사할 때의 마음가짐의 밑줄.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고 나와 있어요. 1번, 마음을 담아 공손하게 해야 된대요. 그 다음, 그 공손함에 포함이 된 거긴 하지만 어떻게 하래요? 예의 바르게 인사하래요. 그 다음, 바르게 인사하는 방법입니다. 볼게요. 상황에 알맞은 인사말을 알고 인사합니다. 그쵸? 어떤 상황일 때, 그러니까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이렇게 상황을 맞추라는 거예요. 1학년이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학년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그 다음 2번 뭐예요? 예의 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인사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죠? 제가 이 배열하는 거는 무조건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배열을 했을 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을 제가 했냐면 아이들이 배우는 순서대로 배열을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 받는다가 우리 성취 기준이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강론 정리라고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뒤에 거를 먼저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흐름 순서를 그냥 아이들이 배우는 순서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교과서, 지도서를 볼 때도 편해요. 이게 돼요? 애들이 이걸 먼저 배우고 마음가짐을 배우고 바르게 인사하는 방법을 배웠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제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같은 단원이라도 차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차시, 2차시, 3차시. 그러니까 1차시 내용을 먼저, 2차시 내용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단순하게 정리를 했어요. 다시 한번 성취 기준을 정리를 합니다. 성취 기준 정리하되 성취 기준 그 해당되는 내용이 뭐 1학년 1단에 나왔을 수도 있고 1학년 1단에 나올 수도 있고 2학년 2학기 뭐 6단에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이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를 했을 때 뭐 이거를 먼저 배우고 이걸 배우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배열을 했다고요? 먼저 나온 것부터, 그러니까 애들이 먼저 배우는 것부터 천천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웁니다. 이렇게 배열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배열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도서를 갖고 공부할 때도 공부하기 조금 편하겠죠. 이런 내용 공부했었는데 이거 나왔네? 이렇게 나왔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감히 교수님들이랑 그 높으신 분들이 교과서를 배열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이 성취 기준을 가지고 1학년 때 이걸 배우고 2학년 때 이걸 배웠다는 거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배웠다고 나는 생각을 해. 제가 뭔데 그거를 막 제 맘대로 뒤집어가지고 이걸 먼저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하는 건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1학년 때 이렇게 배웠고 2학년 때 배웠다라는 걸 만약에 살짝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더라도 이걸 알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제가 괜히 이거를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억지로 만들어놔서 공부하긴 편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이구나. 그 다음에 애들이 2학년 때 이거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공부하기 편해요. 나중에 공부할 때도.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고민을 해서 그냥 순차적으로 좀 배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 볼게요. 거기 밑에 볼게요. 그 화살표. 이런 화살표는 어떤 내용이냐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살표 내용은 뭐냐면, 제가 그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그 강론, 지도서 내용에서 애들이 하는 그 행동이에요. 순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게 맞다. 근데 그 화살표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원의 개관에서 그 교수님들이 쓴 책에 지도서잖아요. 우리 교사 입장에서 너네가 이런 걸 주의해야 돼. 아니면 그 차시에서 너네는 이런 걸 주의해야 돼. 아니면 그 내용을 가르칠 때 밑에 이렇게 별표 땡땡 해가지고 너 이거 가르칠 땐 이렇게 해야 돼. 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제가 화살표로 넣어가지고 뭘 주의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뭐 지도의 유의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화살표 같은 거. 그런 걸 적어 놓은 거니까 이거 가르칠 때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국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과목마다 좀 다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국어에는 이렇게 화살표 놓은 게 대부분의 지도의 유의점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의점 볼게요. 인사할 때에는 언어적 요소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래요? 동그라미, 비언어적 요소 동그라미.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표정이나 몸짓 같은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언어가 아닌데 인사할 때 뭐가 있어요? 얼굴 표정이나 제가 하는 몸짓 같은 게 인사에 아까 포함된다고 했죠? 그런 것도 중요하다. 볼게요. 비언어적 요소인 예의 바른 자세와 마음가짐 또한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 지도하도록 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5번이에요. 고운말로 인사하면 좋은 점, 고운말이죠. 서로 더욱 친해질 수가 있대요. 그 다음 두 번째, 상대 기분을 좋게 하고요. 예의 바른 태도로 인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이 참고자료는 이제 나올 참고자료는 제가 다 회색 박스 안에 넣어놨는데 이 참고자료는 진짜 실제 지도서에 그 지도 차시 말고 이렇게 위편에 참고자료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그 교사 입장에서 교사한테 이런 걸 알아두면 좋아 라고 적어둔 거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이런 걸 가르칠 때 여러분들, 즉 교사가 가져야 될 배경 지식인 거예요. 이 참고자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어를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았을 그런 지식들 있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인사법. 절의 종류에는 선절과 앉은절이 있대요. 이게 절, 우리가 생각하는 절인데 선절, 서서 하는 절이 있고 앉은 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선절은 현대 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앉은 절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인사 방법이다. 여러분 뭐 세배 같은 거 할 때 하는 절을 앉은 절이겠죠. 그렇죠? 앉아서 하니까. 근데 선절의 종류만 얘기가 나옵니다. 볼게요. 큰 경례예요. 큰 경례. 선절에서 가장 정중한 인사로 상체를 어떻게 하래요? 45도 이상 굽히고 머리는 숙이지 않는다. 뭐 약간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조폭 같은 데서 이제 거기 우두머리가 지나갈 때 하는 인사 같은 게 뭐예요? 90도로 하는 게 뭐예요? 큰 경례 같은 거겠죠. 그렇죠? 떠올릴 때. 그 다음 평경례입니다. 평경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으로 상체를 적당히 30도 정도, 그냥 높은 사람, 우더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인사하는 정도 있죠? 그거를 평경례 정도 하죠. 그 다음 반경례. 동료나 아랫사람과 인사해서 답례로 한다. 상체를 15도 정도 숙인다. 즉 예를 들면 동생이, 예를 들면 후배들이 인사했을 때 그냥 이렇게 인사 끄덕거리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반경례라고 한다. 그 다음 마지막 목례가 있죠. 목례. 목례 뭐죠? 상체를 굽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약간 숙이고 인사말을 한다거나, 그 다음 밝은 표정의 미소를 상대에게 보낸다. 자주 대할 때나 사람들 앞을 지나갈 때, 뭐 목욕탕이나 화장실 같은 곳에서, 이거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장실에서 가끔 이렇게 누구 친하게 만나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고개 까딱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바로 뭐예요? 목례죠, 목례. 그렇죠?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별표. 인사에서 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이에요.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말이 의사소통의 주요 통로이고 비언어적 행위는 단지 이를 보조하는 것이라고 여긴대요. 그런데 하지만 언어와 마찬가지로 비언어적 행위도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에 언제나 그 힘을 발휘하기 마련이래요. 이미 많은 의사소통 연구가는 비언어적 측면이 면대면 사람들 만나는 거죠. 상호작용에서 전달되는 내용이나 의미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친밀하거나 적대하는 상황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말보다 훨씬 큰 위력을 가진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죠. 쟤 왠지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이거 어디서 느껴요? 말투도 물론 있지만 저 표정이나 어떤 행동이나 인사를 하는데 고기도 안 보고 쓱쓱 지나가. 이런 거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말보다도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어떤 분위기나 이런 표현이 엄청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학자가 뭐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주장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비언어적 표현이. 그래서 웃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보고 있는지, 그다음 말투는 이렇게 상냥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밑에 밑줄 칠게요. 안녕하세요 라는 말의 의미만큼 계속 밑줄, 표정, 몸짓, 자세 등의 비언어적 표현이 중요하다. 갑자기 생각난 거야. 나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사람 없지만 저도 썰을 하나 풀게요. 저 군대에서 제가 생긴 게 약간 세게 생겼나 봐. 그러니까 세게 생겼죠? 눈매가 조금 날카롭게 생겨서, 그리고 웃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강의 초반에 느꼈을 거예요. 제가 웃지 않으면 되게 무서워 보여요. 그래서 저 피드백 받은 게 무서워 보인다는 피드백이 많았는데, 저 되게 상냥한 남자인데 무섭다는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거든요. 카투사 갔다 왔는데 좀 늦게 갔어요. 26, 7에 갔으니까. 늦게 갔으니까 당연히 거기 선임들은 뭐 23, 24, 훨씬 어린 선임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 딸은 정말 열심히 한다고 인사를 하고 다녔어. 근데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시야가 완벽히 100%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냥 못 봤나 봐. 못 봤거나 아니면 나는 반격리인가 평격리를 한다고 했는데 목례 정도만 했나 봐요.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까딱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선임이 부르는 거야, 나를. 부르면서 저보다 한 4살인가 어린 선임이 갑자기, 그때도 약간 구타가 있었어요. 저도 늦게 갔지만 구타가 있더라고. 갑자기 배를 퍽 치는 거야. 치면서 야, 너 늦게 왔다고 지금 너가 나이 제일 많다고 지금 뻑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진짜 나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솔직히 내가 군대 늦게 온 게 제일지. 나이가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해서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도 내 표정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내가 까딱까딱 거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저도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어릴 그 입영 때.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안녕하세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알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분. 계속 읽어볼게요. 상대에게 고마움이나 반가움을 전하고 슬픔이나 걱정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인사말 자체라기보다는 뭐래요? 비언어적 표현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다음부터 조금 빨리 갈게요. 지금 첫 번째니까 제가 설명하느라고 오래 걸렸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스피디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성취기준 1-2입니다. 거기 밑줄, 일이 일어나는 순서 밑줄. 성취기준에 거기다 적어주세요. 서사적 표현 학습. 서사가 뭐예요? 여러분 소설의 기본이죠.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야. 서사적 표현이라면 소설이나 일기 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양치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그 다음에 점심에 뭐 어디를 가서 뭐 이런 게 시간의 흐름대로 있죠. 그런 거 아주 기본적인 거 연습하는 거예요. 1학년 때. 1학년 때. 이해되시죠? 1학년군에서 일이 일어난 순서. 그러니까 시간 순서부터 먼저 배운다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라고요? 일의 순서. 그걸 배워. 그래서 핵심 개념 볼게요. 핵심 개념보다 사실 그냥 내용 요소가 더 중요해요. 1번인 핵심 개념은 뭐 거의 공통적인 게 많아요. 즉 여기서 뭐예요? 듣기 말하기 구성 요소, 과정, 전략. 이건 크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내용 요소 뭐예요? 일의 순서죠. 2번. 그런 것도 좀 중요해요. 굳이 외울 거면 내용 요소를 외우는 게 낫죠. 국어에는 크게 국어 내용 체계표가 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 정도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번 볼게요.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 교학방류 1번. 거기만 밑줄 칠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듣기 활동을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이야기 구조가 있는 담화를 선정하고 밑줄, 교사가 직접 이야기해주거나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다. 교사가 직접 얘기해주거나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는 등. 여기까지 밑줄. 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대요. 듣기 활동할 때. 그다음 밑에 말하기 활동 내용입니다. 말하기 활동을 지도할 때는 학습자가 겪은 일, 그 다음에 읽거나 보거나 들은 이야기를 말하게 하되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밑줄, 교사가 대화를 주도한대요. 교사가 대화를 주도하면서 여기까지 밑줄,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말하기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그 두 개를 묶어서 왜냐고 적었냐면 저학년이기 때문에 적었어요. 저학년. 1학년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듣는 활동이든 말하는 활동이든 어떻게 하래요? 교사가 주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각해보세요. 1학년군이 애들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할 말만 해. 생각해보면 진짜 여러분들 저도 복열 가가지고 전 1학년군 담임을 해본 적은 없는데 1학년군 선생님들이 아파가지고 한두 시간 이렇게 땜빵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애 너무 귀엽긴 해. 귀엽긴 하는데 진짜 지 얘기만 해요. 진짜 화장실 갈래요. 갑자기 수업 중에 화장실 갈래요. 배 아파요. 우유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 다 자기 얘기만 해. 그걸 생각해보면 돼. 그런 걸 생각해보면 아이들끼리 대화가 되겠냐고요. 다들 진짜 엄청 자기 얘기만 한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교사가 직접 이야기를 해주거나 좀 대화를 이끌어가라는 얘기예요. 이걸 교수님들도 알기 때문에 1학년 대화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주도하라고 교학방류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평방류 한번 읽어보시고요. 강론 정리입니다. 여기서는 2학년 1학기 6단원의 지도의 유의점을 나온 걸 그대로 적었어요. 일어난 순서를 고려하여 듣고 말한다의 대표적인 단원이었거든요. 이 단원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밑줄 아침, 저녁, 오후, 7시 등과 같은 시간 표현은 일이 일어난 순서를 드러낸다. 밑줄. 즉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이런 시간 표현을 예를 들면 찾아라. 일이 일어난 순서, 이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이런 시간 표현을 예를 들면 다 빈칸을 만든 거야. 없어. 근데 일이 일어난 순서 애들이 쓴 글이야 그게. 애들이 쓴 글인데 그런 게 전혀 없어. 없는 글을 막 시험 문제 예를 들면 임용해 하고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그거를 만들어 보라는 이런 시간 이런데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해서 여러분 뭘 적어야 돼요? 시간 표현 이런 걸 적어야죠. 그렇죠? 애들이 없는 게 지금 그래서 이 애들이 지금 일이 일어난 순서를 적은 글인데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만약에 대화가 오고 가. 여러분들은 여기다 뭘 적어야 돼요? 지금 이 학생의 글에는 시간 표현이 없다. 예를 들 수도 있죠. 아침이라던가 7시 이런 걸 적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하지만 시험 문제를 굳이 만들어낸다면 이런 걸 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5, 6학년군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항상 5, 6학년군에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1, 2학년군에서 이번 2020년 기출도 1, 2학년군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단순한 것 같은데도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이지한데 이걸 어떻게 시험에 나올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야. 저 같으면 이렇게 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입장이지만 이거 되게 쉬운 내용인데 그럼 이거를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나올까? 이런 걸 자꾸 고민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진짜 본인이 생각했던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생각보다 적용하는데 어렵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니까 너무 쉬운 내용, 특히 이런 쉬운 내용을 공부할 때는 그냥 이런 게 있네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을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지? 이렇게 반문을 해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간 표현이란 용어는 2학년 수준에 다소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애들한테 시간 표현이라는 얘기 안 한대요. 뭐라고 한대요? 그러므로 시간 표현 대신 밑줄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대요. 그러면 아까 같은 문제, 제가 방금 즉석으로 낸 문제에서도 또 다른 문제를 낼 수도 있죠. 어떻게? 이 시간 표현이라는 걸 교사 대화에 빈칸을 뚫어서 여러분들 적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아이들이 부족한 내용이 있어. 그쵸? 아까 뭐였죠? 시간 표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의 순서가 드러나지 않았어. 그럴 때 학생한테 제시할 수 있는 피드백의 발문을 적어라 라고 하면 뭐예요? 그때는 시간 표현을 넣으세요라는 말을 쓰면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2학년 수준에 다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으면 뭐라고 하래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직접 하는 발문일 경우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좀 넣어서 글을 써보아요 라는 식의 발문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시간 표현 대신에 애들한테 쓰라는 거구나. 이거를 그냥 틱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떤 표현이 있지? 내가 만약에 교사끼리 대화할 때는 시간 표현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학생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시간 표현 대신에 뭐라고 쓰는 게 좋겠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까먹지가 않아요.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그냥 만약에 한번 쓱 읽고 지나갔으면 분명히 이거 까먹어요. 정확한 용어가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발문을 할 때 발문을 하라고 했는데 시간 표현 넣어라 이런 식으로 발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 임고는 진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답이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맞게 해주고 뭘 틀리게 했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 근데 그럴 가능성이 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쉬운 문제여서 다 맞추는 답변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썼어. 근데 나만 시간 표현을 썼어. 그럼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왜냐면 너까지 정답을 맞춰서 정답률 100%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임고의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확한 말을 써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잠깐 순간순간 헷갈릴 수 있는 표현 같은 것들을 정리해두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단순히 물론 처음 공부할 때는 제가 설명한 거 그냥 복습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큰 고민 안 하고 공부해도 돼. 근데 이제 내가 이 국어를 한 바퀴 돌렸어. 한 바퀴 돌리고 이제 한 몇 월이야? 7월 때 다시 공부할 거야.
다시 공부하는데 김민우가 이렇게 밑줄 치라고 한 건 분명히 남아있잖아요. 남아있긴 한데 이걸 공부할 때 그냥 그때도 똑같이 그냥 이거 쉽네 1, 2학년 거 쉽네 슥슥슥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공부하라고? 한두 번 봤으니까 그때 공부할 때는 이거 공부할 때 이거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공부를 할 때는 메타 인지를 써야 돼요. 머리를 한 번 더 써야 돼. 이거를 그냥 단순히 공부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 수능 때도 그랬잖아요. 앉아있는 시간과 시험 성적이 늘 정비례하진 않아요. 그쵸? 그러면은 물론 앉아있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꼭 필요한 조건이야. 오래 공부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이 임용 공부할 때는 좀 머리를 써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어떻게 하면 조금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공부하지? 라고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특히 쉬운 내용이 나왔을 때. 어려운 내용은 당연히 어려운 부분 콕 집어서 물어볼 확률이 높아요. 당연하죠. 그런 거는 그냥 그런 어려운 용어나 어떤 모형, 우리가 그때 기본 이론만 때 많이 했던 거 수업 모형 같은 건 당연히 그거 모형 적용하고 그건 사실 뭐라고 해야지? 다르게 공부할 여력이 없어요. 그냥 그거 공부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너무 쉬운 뻔한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공부해야겠구나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중에 그냥 쓱쓱 넘어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시험을 잘 보겠냐는 거죠. 이건 분명히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기출분석 특강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기출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구나. 그러면 김민우 교수님이 책을 봐야겠다. 이걸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한 사람과 그냥 기출문제 답이 이거래, 답이 이거래 이렇게 공부한 사람과 분명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용 공부에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자꾸 고민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그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2번 시간을 나타내는 말. 일이 일어난 차례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서 뭐래요? 아침, 어제, 토요일, 봄. 즉 이게 뭐예요? 시간 표현이죠. 그렇죠? 이런 시간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 일이 일어난 차례를 나타내는 말을 생각하며 이야기 듣는 방법이에요. 1번 볼게요. 이야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지도 생각해 보고 그 다음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시간 순서를 좀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 4번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주의하며 이야기를 듣고요. 그 다음 5번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활용하면 이야기에서 일이 일어난 차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라는 얘기죠. 즉 너무 뻔한 얘기를 이렇게 5단계를 나눠 놓은 거야. 아시겠죠? 볼게요. 일이 일어난 차례는 크게 뭐래요? 시간 표현 동그라미, 시간 표현과 뒤에 나오는 접속 표현 동그라미, 접속 표현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이 접속 표현이란 뭐예요? 그러나,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시간 표현은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글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할 때 시간 순서대로 그냥 이래서 아침에 이랬고 점심에 이랬고 저녁에 이랬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근데 있잖아 어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것도 물론 시간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말한 그거 말하는 그 구조는 어땠어요? 원인과 결과 같은 어떤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단어에서 뭐 하래요? 시간 표현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 표현 중심으로 일이 일어난 차례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거야. 접속 표현도 있고 시간 표현도 있지만 이 단어에서는 뭐라고요? 시간 표현. 그 다음 4번 이야기의 내용을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말하는 방법. 거기 밑줄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1번 읽어볼게요. 이야기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중심으로 일이 일어난 차례를 확인한다. 2번 밑줄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해 이야기의 내용을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말해야 한다. 그렇죠? 시간을 뭘 사용하래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해 내용을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말해야 한대요. 그다음 3번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이야기를 말하면 이야기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대요. 거기 화살표 보겠습니다. 이야기에서 일이 일어난 차례를 파악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은 여기 똑같은 얘기 또 해요. 두 가지래요. 하나는 이야기에서 뭐 하래요? 시간 표현을 사용해 일의 차례를 확인하는 그 경우래요. 그 다음 다른 하나는 뭐래요? 사건들 사이 거기 동그라미 인과관계. 이것도 배워요. 1, 2학년군 말고 배워요.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도 있어요. 인과관계를 파악해 일이 일어난 차례를 파악한 경우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래요? 주로 시간 표현을 중심으로 지도하되 후자의 방법, 인과관계는 그냥 간접적으로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안내하도록 하래요. 그 다음 5번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이야기를 꾸며 말하는 방법. 꾸며 말하는 겁니다. 1번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꾸민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말해보래요.
두 번째, 친구들이 꾸민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찾아 말해본다. 그 다음, 자신이 꾸민 이야기에서 잘된 점과 고칠 점은 무엇인지 말해본다. 이런 식으로 하는 활동도 2학기에 있습니다. 2학년 2학기에 볼게요. 화살표. 차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의 행동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게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의 차례를 정리할 때는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동그라미, 시간 동그라미, 장소의 변화 동그라미. 이런 걸 나타내는 낱말이 핵심어가 된다는 사실을 알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차례를 정리할 때 뭐 어떻게 하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읽었을 때, 그쵸? 그걸 정리를 할 때는 시간 표현, 시간, 뭐 예를 들면 아침, 점심, 저녁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궁전 안, 궁전 밖, 뭐 이렇게 장소 변화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파악을 하면 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참고자를 볼게요. 1번, 우리말에서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볼게요. 우리말에서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래요. 첫째, 거기다 동그라미 1번 적어주세요. 밑줄. 문장에서 어휘로 시간을 정해서 말하는 방법이다.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시간을 나타내는 말, 이걸 적으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은 자연현상을 중심으로 시간을 표현하는 어휘이다. 또 초, 분, 시간, 날, 해 등과 같이 시간의 길이를 중심으로 시간을 표현할 수도 있대요. 즉 이거는 뭐래요? 어휘를 사용한 거고요. 두 번째, 거기 2번 동그라미 2번 적어주세요. 둘째는 이라고 하는 거. 밑줄. 말하는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문장 내용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서술어의 어미를 통해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형을 쓰고 현재형을 쓰면 당연히 그냥 뭐라는 거야? 뭐뭐 했었어.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뭐예요? 했었어는 과거 표현이죠. 그쵸? 지금 뭐 하고 있어는 뭐야? 현재 표현이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거 얘기해요. 볼게요.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었다 해서 어은 뭐래요?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죠. 이거 선어말 어미라고도 해요. 문법에서 배울 거지만 선어말 어미.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들어가면 뭐라는 거 알고 있어요? 과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 다음 뭐뭐 하겠 이런 거는 뭐예요? 미래. 이거 알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간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게 2번 볼게요. 시간적, 공간적 순서에 따른 말하기 내용, 조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기에선 과정 중심 말하기 있죠. 말하기 할 때 뭐예요? 말하기 전에 계획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걸 조직하는 방법, 조직하는 단계가 있죠. 그쵸? 글 쓸 때도 마찬가지고, 내용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용 조직하기 단계가 있었어요. 하기 전에, 그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볼게요. 되게 말할 내용의 조직 방법은 주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시간적 순서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공간적 순서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뭐 점층식 방법, 문제 해결식 조직 방법 등이 있대요. 먼저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시간적 순서에 의한 방법은 밑줄.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내용을 배열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경위 설명에 하대요. 이해되시죠? 시간적 순서. 뭐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거 뭐예요? 쉬운 거라고 보다는 보통 일기에서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배열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뭐 예를 들면 뭐 경찰에서 뭐 살인 사건을 봤어. 그때 살인 사건에 예를 들면 뭐 용의자의 전날 행동, 그다음 오늘 뭐 그런 뭐라고 해야죠? 일지 같은 걸 적어놓은 그런 사건 일지, 이런 것도 시간적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반면에 밑줄, 공간적 순서에 따라 말하기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데요? 어떤 사물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말하기 적합하다. 이거 뭐냐면 뭐 생각하면 되냐면 아파트 갔는데 방 1번은요 안방은 이렇고요, 그 다음 작은 방은 이렇고 화장실은 있고,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공간적 순서가 말하는 게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부동산 업자들이 말하는 그 말투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 점층식 방법은 중요성이 덜한 것에서부터 더한 것으로 점차 나아가는 방법. 이거는 보통 이야기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야기 구조. 예를 들면 처음에는 전개, 발담부터 시작해서 전개, 그 다음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흐름이 있잖아요. 어때요? 점점 이야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지죠. 그런 게 뭐예요? 점층적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위에는 있었지만 뒤에 설명 없는 문제 해결식 조직은 뭐예요? 문제의 원인을 얘기하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구조, 조직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시간대에 따라 조직하기 보겠습니다. 시간에 따라 조직하기는 과정 중심 쓰기 방법 중 생각 묻기 전략에 해당이 되는데 말하기 지도에도 활용할 수도 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개념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겪은 일이나 느낌, 그 다음 생각 등을 떠올려서 차례대로 배열해 나가는 조직 방법으로 주로 겪은 일을 글감으로 많이 쓸 때, 여러분들 보통 기행문 같은 거 쓸 때 생각해 보면 돼요. 기행문 같은 거 쓸 때 여행 1일차, 여행 2일차, 여행 3일차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을 생각해 보면 시간에 따라 조직하기가 느낌이 확 와닿겠죠. 거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4번 과정별 말하기 지도 방법입니다. 이제 말하기인데 우리 그때 기본 이론반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뭐 듣기 말하기 전부 다 뭐 과정별로 하죠. 듣기 전, 듣기 중, 듣기 후. 그다음에 읽기도 마찬가지.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우리 기본 이론반에서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말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계획하기 먼저 해야 되죠. 어떤 말하기를 할 건지 먼저 보면 말하는 목적과 주제를 설정해야 돼요. 그 안에는 두 번째 상황 맥락을 고려해요. 거기 상황 맥락 동그라미. 상황 맥락이란 말은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 상황 맥락 고려한 말하기죠. 왜? 앞에 사람이 없을 걸 가정하고 인터넷 강의 찍겠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저는 제 할 말만 하면 되는 거. 이걸 고려한 말하기인 거예요. 만약에 오늘 학생들이 뭐 10명이 왔어, 100명이 왔어. 이걸 또 고려해서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서울교대 특강을 가면 그 앞에 200명이 앉아있을 걸 가정하고 얘기를 한다. 이것도 상황 맥락을 고려한 거고요. 아니면 내가 오늘 친구랑 카페에 가서 단둘이 앉아서 얘기할 거야. 이것도 상황 맥락을 고려한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냥 그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지금 말하는 건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할 거고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좀 잡음이 안 들려고 노력할 거죠. 이런 것도 다 상황 맥락을 고려한 거예요. 그렇지만 친구랑 예를 들면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야 오늘 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그것도 상황 맥락 고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황 맥락 고려하는 건 그냥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얘기할 건지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내용 생성하기입니다. 내용 생성하기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떠올리기. 그죠? 이제 뭘 얘기할 건지. 그 다음에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하기. 내가 예를 들면 친구한테 이제 4.15 총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총선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뭘 알 수 있을 거야. 뭐 출마자가 누군지, 무슨 당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조사를 해보고 이제 내용을 대해서 알고 나서 얘들아 이런 게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코로나19에서 얘기하고 싶어. 그리고 이거는 증상이 어떤 게 있고 지금 확진자는 얼마나 있고 이렇게 준비를 자료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마구잡이로 썰 풀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내용 조직하기. 처음, 가운데, 끝을 구분해 조직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 목적과 내용에 알맞은 조직 방법을 사용해 조직하기. 아까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아까 뭐예요? 뭐 시간적 순서라거나 원인과 결과라거나 문제 해결식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조직하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 시각적인 방법으로 조직하기. 뭐가 있어요? 우리 그때 기본 이론반에서 했던 거. 뭐 생각 그물도 있고요. 마인드맵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거 비슷한 거 뭐였죠? 뭐 원인. 그 다음 해결 방법. 방법 1, 방법 2. 이런 뭐 도해 조직자 같은 거 이용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고. 이걸 뭐예요? 바로 시각적인 방법으로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상호작용의 규칙에 유의하기. 이게 뭐예요? 말할 때는 뭐 예를 들면 말 차례를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과정이야. 그러면 당연히 나 혼자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Q&A를 듣는다거나 질문을 듣는다거나 하겠지만 아니면 어떤 인터뷰 대담이야. 100분 토론 같은 거 생각해보면 돼요. 대담이라면 대담 같은 걸 할 거라면 당연히 내가 이 얘기를 준비를 했겠지만 그 다음에 누가 반론을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겠죠? 그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호작용 규칙. 그 다음 말하기 중입니다. 먼저 몸짓으로 말하기. 괄호치고 뭐 적으세요? 비언어적 이라고 적으세요. 비언어적. 그 다음 뭐 친구들이랑 뭐 고향 친구들이랑 얘기할 게 아니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 발음이나 병확한 발음으로 얘기해야겠죠. 이거 중요하겠죠. 그 다음 문장 단위로 생각 나타내기. 예를 들면 밥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문장 단위로 얘기하라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다양한 형태로 말하기. 그 다음 화제와 주요 내용을 생각하며 말하기. 명료하고 생생한 언어로 표현하기. 그 다음 뭐 감정 표현의 방법 다루기. 막 혼자 격해져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차분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 다음 자료를 적극 활용하기. 그 다음 말하기 후에요. 말한 내용과 말하기 전략, 태도 등에 대해서 뭐 어떻게 돼요? 점검하고 평가도 해봐야겠죠. 내가 오늘 말 잘했는지. 저도 항상 강의 끝나고 저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봐요. 물론 아직은 민망해서 강의 촬영한 걸 또 보지 못해요. 아직은 못 보겠어. 근데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서 오늘 강의는 뭐가 좀 별로였다 라거나 이런 저도 이렇게 말하기 후에 점검하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되고 그다음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대해 점검하고 평가하기. 예를 들면 여기 앞에 학생이 앉아있다면 오늘 내가 이 학생이랑 대화를 했던 게 어떤 게 좀 별로였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 설명해 준 게 좋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친구랑 얘기하고 있을 때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 얘기하고 와서 아이씨 괜히 얘기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평가한 거야. 점검해 본 거야. 그렇죠?
괜히 이 방정이야 뭐 이러면서 혼자 막 한 적 있죠. 그런 것도 다 이런 평가하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잠깐 10분 쉬었다가 1-3부터 들어갈게요.